밤사이 충남 지역에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일부 하천에 홍수특보가 내려졌고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오산시에서 집중호우에 무너진 고가도로 옹벽이 차량을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 부심 신문이 내일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북한 주적 논란에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거센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에는 시간당 11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충남 당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도 이곳은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당진천이 보이는데 현재 범람위기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이 현재 인근 초등학교와 체육센터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이곳 당진을 비롯해 태안과 서산에는 많게는 시간당 11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돌아보니 도로와 상가는 물론 어시장에도 물이 들어찼고 전봇대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종과 금산을 제외한 충남을 비롯해 경기와 충북 일부가 호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충남 서산이 419mm로 가장 많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이 179mm로 넘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하천 주변과 저지대, 산사태 위험 지역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에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천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폭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경기 오산시의 고가도로에선 집중호우에 무너진 옹벽이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졌는데요. 대전에선 급격히 불어난 빗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가 분주하게 흙을 퍼내고 소방관들도 흙더미 속 인명수색을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 오산시의 한 고가도로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180톤 무게의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2시간 만에 잔해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남성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산시 내 폭우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당시 오산에는 시간당 61mm의 폭우가 내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엔 취재진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고가도로를 포함해 주변 도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인명수색을 마무리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불어난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차도의 배수 펌프는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폭우가 이어지며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는 지름 50cm 크기의 포트홀이 발생해 버스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과 운전사가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폭우의 코레일은 경부선, 장항선, 서해선 등 일부 일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특검 수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전 법원의 심문을 거쳐 결론이 날 때까지 특검팀의 조사는 일단 중단되는데요.
특검팀은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어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적 부심이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고 해당 기간의 특검은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신문에 직접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와 관련해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내란 특검팀은 어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데 개입했는지 또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또 오늘 오전 10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특검팀은 오늘부터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을 본격 소환합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수뇌부에 대한 영장 심사 역시 오늘 진행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밀해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발적 귀국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팀은 즉시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소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대기업 총수도 본격 소환됩니다. 특검팀은 오늘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HS 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10시 출석 예정이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출석 일자 조율 중입니다.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들 회사는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몸담은 회사에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수뇌부 4명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려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수뇌부의 구속 여부는 김 여사로 향하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그동안 알려진 건 윤 전 대통령 쪽 수치를 올려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엔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수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7일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시 여론조사가 조작된 걸로 알려진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고 경쟁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TV 토론은 홍을 한 4%대. 빼라고요? 네, 잘 모르겠다. 그쪽으로 돌려. 그런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해당 여론조사에 또 다른 조작이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묻기 위해 이재명 대 윤석열 가상대결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지지한다는 응답은 이재명 대통령 334명, 윤 전 대통령 492명으로 윤 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표본을 부풀린 뒤 지지 응답자 수를 이 대통령 747명, 윤 전 대통령 738명으로 오히려 이 대통령이 앞서게 뒤바꿉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너무 튀어버리면 이상하기 때문에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수치가 너무 높으면 낮추고 너무 낮으면 높이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이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특검팀으로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강 씨로부터 하드디스크와 명 씨의 PC를 제출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경로설이 나온 회의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 7명을 모두 특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했는데요. 박 단장은 VIP 경로는 설이 아닌 사실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섭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어제 순직 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VIP 경로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 7명을 모두 특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 중 절반인 3명이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시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검사 출신 대통령의 당연한 지적을 경로 프레임으로 폄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VIP 경로설의 실체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연구윤리 위반과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데에 대해선 어머니로서 설득하지 못했다 해명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청문회 소명을 보고 판단하겠다던 대통령실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사죄의 뜻을 담았다며 고개를 숙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은 미소까지 띄었지만 이어진 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진보 교육계마저 비판한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가로챘다는 의혹에는 실제로 자신이 기여했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자녀를 조기 유학시켜 공교육을 저버린 교육수장 후보자란 지적에도 부모로서의 선택이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른 분한테 추천하고 사퇴하시는 거 어떨까요?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절 문제를 오해라고 주장했고 자녀 조기 유학 역시 문제가 없다고 비호했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글쓰기 방식이랑 논문 전개 방식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그래서 왜 표절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보는 해외 유학, 자녀 유학 보내면 안 되고 보수는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는 거고요. 앞서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지적한 교수단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청문회 도중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는 관전평을 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은 더욱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보좌진이 강 후보자 이삿짐을 옮기는 데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좌진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정황 위주로 전해드립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정치 신인인데요. 저희 강서구 온 지 그렇게 긴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강서 국민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후 강서구에서 집을 옮겼는데 당시 강 후보자의 과거 실제 거주지와 지역구가 다른 만큼 이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의원실 전현직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삿짐을 옮길 때 보좌진이 동원됐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종로 자택에서 강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짐을 옮길 때 강 후보자 가족과 소동이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도 언급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보좌진들이 이사를 도와준다고 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삿짐 센터가 있었던 만큼 도와줄 건 없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권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좌진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강 후보자가 감성파리와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50여 개 회원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대통령실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론은 사퇴 요구로 빠르게 기울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행이냐 철회냐, 고심의 기간과 결단의 시간은 언제일지 표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어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여론인데 참여연대 같은 지지 세력에서조차도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 대통령도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단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예정된 만큼 이때까지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부실검증 책임론이 다른 일기 내각장관 후보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청문 절차가 끝난 이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속한 내각 구성과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중도 사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 모두 또는 한 명이 사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형식은 자진 사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최소화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과 국정 운영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어제 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 후보자가 과거 언급했던 공소 취소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접 수사권 폐지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취임하시면은 검찰로 하여금 어떤 여기에 동의하는 태세로 나오도록 사건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해져서 이 재산 범죄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직접 수사를 못하는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 또는 지휘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 줄지에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는 것인지 아직 제가 분명한 이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적이 누구냐를 둘러싼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때 집단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책 검증보다 정쟁에 치중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4번 방문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조문을 비난했습니다. 후보자,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김정일 조문은 가요? 노동계는 왜 도대체 김정일 조문은 가야 되고 장병들 조문은 가면 안 되죠? 공방은 주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주적요? 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게 주적 아닌가요? 그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침 아닙니까? 그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후보자님 얘기하세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며 정회를 요청하자 여당 의원이 나섭니다. 노동부 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나가시죠.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적 논란에 묻혔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손해배상 금지를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 즉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은 김영훈 장관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며 국회 앞 집회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야당은 무증인, 무자료로 진행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여당 시절이었을 때보다는 더 낫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고 사람까지 바뀌진 않았을 텐데 이 내용은 정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녀 유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기숙사비, 생활비 등 자료 제출입니다. 이건 미성년자인 학생,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 안 왔는데 저희 진짜 고발합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다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823건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장관이 제출한 건수보다 건수 자체가 1.5배 이상 많이 제출했다. 이렇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적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상태로 청문회는 끝이 났습니다.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관 후보자께서 병적 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명확히 소명해야.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앞선 김민석 국무총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됐는데 자료를 안 내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청문회에 앞서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엉뚱한 공방을 벌이다 맹탕 청문회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마침내 실명을 거론한 인적 쇄신 카드를 내놨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직접 거론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배신했던 겁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 1차라며 4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그 이유로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참석한 국회 행사에 해당 의원들이 참석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윤과의 단절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국힘 너희는 뭐 했냐?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돌 던질 만큼 지금 잘했냐? 윤 위원장은 이를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계엄은 계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국민과 당원에게 계엄은 악몽입니다. 이를 두고 윤상현 의원은 정말로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혁신위로 불러달라고 밝혔고 장동혁 의원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맞섰습니다. 윤 위원장을 임명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혹감 속에 말을 아꼈습니다.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을 위한 충정으로 모든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인적 쇄신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국민의힘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혁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범여권에선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절차 법안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즉 법무부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정당 해산 청구권자를 국회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해산을 염두에 둔 거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의용과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박찬대 의원은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요건인 조국혁신당은 새 장관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겠다며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임이 명백합니다. 법요건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독재 준비 작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정당 해산 절차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정당 해산 카드는 강경파의 야당 압박 수단으로 계속 거론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내세우는 야당과의 협치 방식 그리고 표심을 얻기 위한 이른바 명심 경쟁을 이교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TV토론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정 후보는 국회에서의 협상력은 의석수에 달려있다며 과반 의석을 통한 강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너무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해야 될 개혁을 충분히 하고 박 후보는 국민의힘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사례를 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선 협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잘 싸우기만 해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뺨만 때려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르고 달래는 것도 병행해야.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자신이 친명 적자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는데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정 후보가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박 후보는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남은 기간 반전을 자신했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어제 시작된 가운데 두 후보는 오는 주말 대전과 부산에서 합동 연설회를 가집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와 세월호, 이태원,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까지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검은색 재킷과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배상이나 사과 등에 대해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한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디 저희의 외침을, 고인의 이름을,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국정조사와 공식 추모 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실행해 주십시오.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던 만큼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6월 말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경찰이 공개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 손님이 의자에 앉다 뒤편에 남성을 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더니 가해자 남성 밖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라이터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는데요. 이어 상대방에게도 휘발유를 휙휙 뿌리며 겁을 줍니다. 술에 좀 취하셔서 상대방이 자기의 자존심을 너무 짓밟았다고 참을 수 없었다고 그 지퍼라이터 휘발유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찾아간 곳 바로 편의점입니다. 라이터를 구매하는데요. 이 라이터가 점화된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다행히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돼 극렬한 저항 끝에 체포됐습니다. 몸에 그 휘발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잡고 있는 순간에 이 사람이 오른손에 자기 라이터 있으니까 이거 불 붙일 거다. 막 욕설을 하면서 놓으라고 해서 그냥 특수 협박으로만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가해자 남성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는 중식의 대가 스타 셰프 이연복 씨. 그런데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즉석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바로 소비기한이 내년 7월 7일까지인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인데요. 그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된 식품으로 식약처 검사 결과 세균수,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됐고요. 현재 전량 회수에 들어갔는데요. 이연복 셰프도 어제 오후 SNS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믿고 먹었던 제품이라 소비자들의 실망이 더 클 것 같네요. 요즘같이 혼자 밥 먹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여수의 한 유명 식당에선 혼자 방문한 손님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평소에도 길게 줄을 서는 맛집이라는 이 식당, 한 유튜버가 홀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음식도 2인분을 시켰고 앉은 지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빨리 먹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데요. 하나 버는 거 아니거든 우리 집에는. 저울로 잡숴야 돼. 지금 일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한정이다. 아니 그렇게 오래 안 먹는 거 오래 안 걸려. 아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세요? 예 알았어요. 얼른 드세요. 사장님은 유독 혼자 온 유튜버에게만 눈치를 주며 불편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예약 손님이 있다며 호통까지 쳤다고요.
이 정도면 차별 아닌가 싶은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식당의 태도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손님에게 무안을 주는 식당은 다시는 찾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한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차를 멈춰 세웠는데요. 알고 보니 운전자 무면허에 마약에 취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아나는 운전자와 끝까지 따라뛰는 경찰관의 검거 순간을 윤길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 한 대가 순찰차를 피해 방향을 바꾸어 달려갑니다. 이상한 낌새에 차적 조회를 했더니 대포차로 나옵니다.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순간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력 질주에 운전자를 쫓는 경찰관. 급하게 달리다 넘어진 운전자는 얼마 못 가고 결국 붙잡힙니다. 경찰관을 피해 1km 정도 도주한 피의자는 이곳에서 잡고 보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의 차 안에서도 필로폰과 야바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태국인인 30대 운전자는 불법 체류 상태로 11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한 운전자는 투약 후 운전 면허도 없이 대포차를 몰았습니다. 분명히 3차선으로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경찰차를 보고 쫄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경찰은 마약 소지와 투약, 도로교통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군본물을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친이스라엘 성향의 소수민족을 탄압했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인데요.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시리아 수도에서 생방송 중이던 기자 뒤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قصف بغارتين استهدفت هيئة الأركان بشكل مزدوج من اليمين ومن اليسار. 시리아 국영방송에서도 폭격 장면이 고스란히 중계됐고 폭발에 놀란 앵커가 다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6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국방부와 군본부를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시리아가 친이스라엘 소수민족인 드루즈족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시작된 드루즈족과 베두인 부족의 충돌이 시리아 정부군과 드루즈족 간 유혈 사태로 이어지며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שיש לנו איתה, עם האזרחים הדרוזים כאן בישראל, קשר אמיץ וחזק.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수도 폭격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시리아 양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 다마스쿠스 공습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누군가에게 100% 신뢰를 받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믿음을 받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흙 위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작은 코를 킁킁대는 한 생명체. 캄보디아 주머니 쥐로 오로지 후각으로 지뢰를 탐지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 중이랍니다. 캄보디아엔 전쟁으로 매립된 지뢰가 곳곳에 남아 군인과 민간인이 큰 부상을 입곤 했다는데요. 원래는 사람이 일일이 걸어다니며 지뢰를 찾아야 했지만 주머니쥐 덕분에 그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철저히 훈련돼 단 한 번도 지뢰를 놓친 적이 없다는데요. 훈련 전문가들은 주머니쥐를 100% 신뢰한다며 지뢰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네요. 그동안 알지 못했다 밝혀진 놀라운 능력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식물과 곤충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최근 이스라엘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식물과 곤충이 소리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딸깍하는 초음파 소리를 내고 이걸 들은 암컷 곤충은 그 식물을 피해서 알을 낳는다는군요. 흥미롭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강한 식물은 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고요. 곤충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이 이 소리를 듣고 이해하며 상호작용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자연의 신비를 또 한 번 깨닫게 되네요. 50세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 위로 화려한 의상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마네킹마다 다른 포즈가 전시에 역동감을 더해주네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베르사체를 설립한 잔니 베르사체의 회고전으로 1980년대부터 제작된 의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수집가들이 소장품을 기부한 덕분에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고 하고요. 450여 점의 작품 중엔 모델 케이트 모스와 나오미 캠벨,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입었던 의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고전은 영국 런던에서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경제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 사이 20대 직원 비중은 25%에서 21%로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임직원 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신입 공채를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2분기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생활 필수품 10개 중 7개 이상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습니다. 특히 맛김과 커피 믹스, 분유 가격은 10% 넘게 뛰었습니다. 상승률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이라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 7,6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지난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태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인이자 예술가, 그리고 이제는 미디어 아트 기획자로 산업 현장을 누비던 전직 CEO가 50대 후반에 미술대학에 진학해 회화를 공부하고 80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지 작가를 심가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큼직큼직한 대형 회화 작품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서로 다른 물감이 캔버스 위에 흘러 섞이며 새로운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지 작가의 이번 개인전의 키워드는 섞임. 다른 문화와 세대도 소통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물감도 서로 섞이는 게 하나 소통으로 보거든요. 한이라고 그럴까, 희열이라고 그럴까, 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지내던 그는 지난 2002년 58의 나이에 회화와 사랑에 빠져 직장을 내려놓고 미술대학에 편입했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어떤 상상, 자유로움 거기에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 같아요. 이번 전시는 방학을 맞은 손자와 오래전 그림을 다시 마주하며 나눈 깊은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렸던 그림 도로, 그 살풀이 그림을 가지고 펼치는 순간에 제 정신세계가 1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농악을 우리 공동체의 에너지이자 정서의 뿌리로 보고 관련 퍼포먼스도 펼쳤는데 이를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해 9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대표에서 예술가로 두 곳을 이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싶다는 80대 예술가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늙었다면 진짜 늙어가는 거고 자기가 젊다 그러면 그런 젊은 또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나이 탓하지 말고 뭐 할 수 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구름이 밀려들고 있는 충남 예산 등지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우특보 상황을 보시면 충청권과 경기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진 충남에 또다시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경기 남부와 충남, 대전, 세종에는 180mm 이상, 강원 남부와 충북에 15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도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